공익섹션 더 나은 미래 편집장 맡고 있는 김시원입니다. 더 나은 미래는 공익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디어이고요. 이번에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미래지식 포럼이라는 걸 같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제가 오늘 1, 2부 연사 토론을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2,9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사전 등록을 해주셨고요. 참가자들에게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연사 토론은 사전 질문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곁에 좀처럼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최재천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요? 네. 네. 저는 이화여대 고고학부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생명다양성재단의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생태학, 진화생물학 뭐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교수로 있는 허태균입니다. 저는 크게 보면 사회심리학, 특히 한국인의 심리적인 특성, 그 다음에 착각,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런 쪽의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남대학교 경찰학과의 박미란 교수입니다. 범죄학을 전공을 했고요. 범죄자가 왜 범죄를 저지를까에 대한 이제 연구에서 시작을 해서 형사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크게 보면은 이제 뭔가 양형, 이제 뭐 판사들의 판결까지 사회의 이러한 불균형,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범죄와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토론 전에 허태균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하시죠. 예. 그때 아까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 첫 아이의 예. 이는 잘 나왔나요? 그럼요. 전부 다 잘 나와서 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뭐 없어서 못 먹지 잘 모든 음식을 씹어 먹고 있습니다. 예. 질문 중에 저희 이제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과잉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지금의 제한된 연결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마당에서 이제 와서 왜 다시 연결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포럼의 키워드인 연결에 대한 세 분의 생각을 간단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강연 아까 할 때 이미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냥 애당초 과잉 연결의 동물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셈이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정말 자기가 함께 사는 그 몇 마리 그들이 그냥 모여 사는 건데 아까 허 교수님도 잠깐 그런 얘기 하셨지만 예전에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았던 시절이 사회적으로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저희는 모르는 사람과도 언제든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참 묘한 진화를 한 동물이거든요. 아마 그 덕에 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연결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느껴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지만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거를 개발해 놓은 덕에 만약에 이번에 SNS가 없었다 그러면 1년 여러분 작년 1년을 어떻게 사셨겠어요? 그나마 전부 이거 붙들고 그래도 잘 지내냐 자기 모습 찍어서 보내주고 이러면서 연결된 상태에서 그래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과잉 연결이라는 점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인간은 어차피 과잉 연결을 추구하는 동물인데 그 내에서도 제가 아까 허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 이 1년 겪으면서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 동네를 새로 발견했습니다. 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데요. 한 번도 저만 그렇지 않을 텐데요. 제가 한 번도 제가 서대문 구민이라고 제가 저를 소개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서울 시민이지 서대문 구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저는 직장이 서대문구 안에 뭐 직장 근처로 이사를 왔으니까 그래서 걸어 다니려고 그래서 편하게 사는 사람이지만요. 서울시에 사는 대부분의 우리는 내 구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은 다른 구에 가서 하고 집으로 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사람들 만나자 뭐 저녁 먹자 술 한잔 하자 하면 또 다른 구로 가서 먹고 또 이동이 굉장히 많은 서울은 참 이상하게 발달한 도시예요. 굉장히 오래된 옛날 고도인데 서양의 그런 오래된 도시들을 가보면 대개 그 도시마다 작은 규모의 지역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일도 거기서 하고 또 저녁도 거기서 먹고 사람들도 거기서 만나고 되게 그러는데 어쩌다가 우리 서울은 전체가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 못 돌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동네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최 교수님이 이 동네 사세요? 예, 저 여기 살아요.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굉장히 방역이 강력할 때도 동네에서는 음식점에 그런 데로 갈 수 있었잖아요. 물론 가서 마주 앉아서 먹는 건 아니래도 저는 제 아내랑 여기서 먹고 저분 며칠 전에 길에서 보신 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먹고 약간 저는 이번 지난 1년을 겪으면서 외국에서 제가 살 때 느꼈던 지역 공동체 같은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어쩌면 이게 좀 아는 사람들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까 허 교수님이 얘기한 우리 옛날 모습 같은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고 똑같은 상태로 돌아갈 거냐 그게 아니라면 저도 우리 서울이 조금은 자기 동네 중심에 아는 사람들끼리 좀 더 많은 생활을 하는 그런 지역 공동체 단위로 변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부는 이런 걸 굉장히 노력했어요. 실제로 돈도 들여서 노력을 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런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새로운 말씀이죠. 연결이지만 그게 이렇게 무작정 마구 넓혀지는 연결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조금 더 질 높은 연결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예, 그 과잉 연결이라 그러니까 또 연결 자체가 나쁘다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은 최신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연결 자체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성 자체는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특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그 연결을 과하게 추구하는 성향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역사적인 것과 사회 제도적인 거하고 만나서 너무 특정한 형태의 연결만 강조되고 과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연결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로 해석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과거의 연결이 나빴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선택권이 주고 항상 어떻게 보면 한 음식만 먹어야 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음식이라는 옵션이 생겼다 그래서 그 먹던 음식이 결코 나빠질 이유도 없거든요. 단지 이런 선택의 여지가 확장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훨씬 더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가져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의 양이 아니라 이제 연결의 가치를 좀 더 따지는 시대가 됐다. 박미량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제 집합효율성이라는 개념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범죄로 사실 연결을 이야기를 해보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을 하고요. 연결이 있어야지만 또 그것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학 이론을 하나 제가 좀 빌려오면 사람들은 범죄가 발생을 하면 가해자 누구야, 피해자 누구야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려면 하나의 요건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 동기를 가진 범죄자가 필요하고 취약한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호자의 부재 상황이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지만 범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보호자라는 것은 정말 나의 뭐 생물학적인 부모님만이 보호자가 아니라 사회적 보호자, 사회적 감시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범죄가 발생을 하는데 이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결이 되는 그 순간 사회적 보호자, 사회적 감시자가 연결이 갑자기 되어버리면 범죄가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연결은 위험하기도 하고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범죄는 다 싫잖아요. 범죄는 다 싫은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할 때 연결,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조금 더 발현되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 타인의 안전이 사실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타인의 안전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나의 연결, 나의 개입, 공동체의 활성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함께 한다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느낀다는 것, 아니면 배려, 공감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어려워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전 질문을 보면 유독 진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허태인 교수님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한국인의 심정 중심주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한국인들에게만 유독 있는 건지 이게 다른 나라는 어떤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한국인에게만 있는 특징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일종의 성격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한테 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죠. 성격이 어떠세요? 그러면은 보통 한 두세 가지 하나만 딱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고요. 한 두세 가지 특징, 뭐 많으면 한 서너 가지 특징을 얘기하면서 저는요 좀 뭐 사회적이고 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사회성을 가진 아니면 사교적인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뿐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 거는 성격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만 유일하고 갖고 있는 거는 성격의 그러니까 측면으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좀 크게 가지고 있는 거, 작게 가지고 있는 개인차가 존재하는 게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심정 중심주의를 우리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문화들이 어떤 문화는 좀 강하게 어떤 문화는 좀 약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강한 몇 가지들이 합쳐지면 우리나라 사회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정중심주의가 우리 사회만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우리 사회가 강하게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을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진심을 가졌느냐를 추론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최승 교수님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간이 가장 잘 발달돼 있는 특징이 아닐까. 그냥 뭐 내 영역에 들어왔다고 싸우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영역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을까를 굉장히 따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거죠. 근데 그거에 너무 지나치게 좀 매달린다? 너무 그거를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오히려 행동을 좀 덜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성향성이 나타날 정도로 조금은 강하게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진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교수님 최수찬 교수님 저희 동물들도 서로 진심을 전달하죠. 그렇겠죠. 근데 제가 걔네들 진심이 뭔지를 몰라서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언어나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진심을 확인하거나 전달하는데 동물들은 사람처럼 이렇게 언어가 발달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언어로 진심을 전달하는 것, 그 동물들은 어떻게 진심을 서로 전달하는가에 대해서.
언어 가지고는 전 판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진심을 그 언어로 포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처럼 그걸 이렇게. 숨기고 가장 이 점에서는 제가 우리 인간의 독특함에 하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 눈동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살지만 눈처럼 다양하게 진화한 거 별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카멜레온은 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360도로 막 돌면서 이쪽 눈은 저기 보고 이쪽 눈 이쪽 보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별의별 눈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우리랑 비슷한 눈을 가진 눈 두 개 가진 그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동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만 거의 유일하게 흰자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흰색을 띠고 있어갖고 눈동자가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식으로 진화를 했거든요. 어쩌자고 우리 인간만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 이게 저희 진화생물학자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우리랑 그렇게 가까운 침팬지도 저 자위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그 가운데 눈동자 색깔하고 그렇게 또렷하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봐도 제가 어디로 하는지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또렷하게 구별이 되게 돼 있어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도 저쪽에 어떤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대로 들키게 돼 있는 거죠. 아까 허 교수님 얘기한 대로 여기다가 그 뭐 진심 계기가 있어갖고 다 들키는 것처럼 우리 눈동자가 그 계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들키고 삽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또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서로 파악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심정 중심주의가 없는 사회는 그건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 사회가 조금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됐다 하는 건데 그 점에서 하나쯤 생각해 볼 게 언뜻 떠올랐어요. 그 뭐라 그러나요? 네트워크 이론 하시는 분들이 발견한 아주 재밌는 그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처음 실험을 해봤는데 모르는 사람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는 사람까지 가는데 미국에서는 한 5명 내지 6명을 거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실험을 우리나라에서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6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만 거치면 무조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시작부터 굉장히 타이트한 사회, 너무나 초연결돼 있는 연결이 과잉돼 있는 나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쩌면 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미국같이 웬만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 눈치 볼 일 뭐 있어? 그래서 내 배짱대로 그냥 생활할 텐데 우리는 두세 명만 거치면 아는 사람이니까 내 행동 거지나 내 마음을 들킬 이런 게 너무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겠죠. 그래서 약간 그 두 가지가 왠지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지금 연결이 되면서 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미란 교수님, 그 방금 최혜찬 교수님께서 눈동자 이야기 해주셨는데 범죄자를 많이 만나시는 게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눈동자를 보면은 저 범죄자가 진심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사인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뭐 눈동자를 보면서 뭐 사람이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거를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 능력이 거기까지 뻗치지는 않는데 매 순간 이제 범죄자들과 면담을 반복적으로 할 때 진심으로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진심을 잘 보여주려고 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우려를 잘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 불편한 거, 그때 당시에 범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범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의심하고 그 사람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 3분의 2는 거짓말인 거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뭐 범죄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저는 범죄자라고 해서 거짓말을 더 많이 하거나 진심을 더 잘 속이거나 이렇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하지만 범죄자를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정말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아동 성범죄자였어요. 근데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데 또 재범을 한 거죠. 그래서 재범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찾아갔어요. 나랑 약속하지 않았냐? 너 잘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뭔 계기로 또 범죄를 저지른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행히 성범죄는 아니었고 이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그 범죄가 이전에 이 사람이 했던 범죄 패턴과 너무 다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 어떻게 하다가 이런 범죄를 너가 저지르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너무 억울해하면서 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경찰 뭐 사건 조서나 지금 수사 기록을 보고 온 게 아니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잠이 안 와서 제가 원래 수면제를 먹는데 잠이 안 와서 이렇게 계속 약을 먹었다. 근데 잠이 계속 안 오더라. 그래서 이 약에 문제가 있는 건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약을 쪼개서 음료수에다 탄 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음료 시음입니다 하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범죄자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다 보면 정말 악랄한 범죄자도 있지만 사회 제도와 좀 격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 법에 도움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자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되게 포용하려고 하고 잘 들어주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그런 행동을 이렇게 쫙 나열하면서 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상식이 다를까? 왜 이렇게 상식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심도 사실 배워야 할 것들, 사회화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진심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육해야 되고 우리는 학습 받아야 되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올바른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사회다 보니. 잠깐 이제 교육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진짜 자주 만난다고 연결이 되거나 진심이 전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물리적인 연결보다는 어떤 정서적인 연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저희 사전 미팅 때 최여천 교수님께서 그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듣고 싶은데 좋을 것 같아요. 침팬지 엄마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우선 뭐 아까도 우리가 이제 연대를 하게 되는데 공감에 기반한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공감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모든 동물이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포유류 최초의 조상 때부터 아마 우리가 갖고 있을 건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어느덧 우리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면서 그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우리가 자꾸 앗아버리잖아요. 야, 네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야 시험 문제 풀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TV를 보면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뭐 하루에 커피 한 잔만 덜 드셔도 아프리카 아이들이 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빨리 돌려버리거든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제 마음이 굳어진 거죠. 공감하고 싶어하지 않는 뭐 이런 건데 어쩌다가 우리 인간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공감력을 잃어가는 사회처럼 지금 사회가 자꾸 굴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마치 이제 교육 당국에서는 그런 게 안타까워서 또 갑자기 인성 교육을 하겠다고 또 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저는 별로 그게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침팬지랑 우리만 비교해 봐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언어가 발달돼 가지고 우리는 말로 너무 가르치거든요. 그냥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라 말로 너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는데, 저희가 관찰하는 침팬지 부모들은요 정말 참을성이 많아요. 그냥 끊임없이 옆에서 그 난리를 치는데도 다 받아주고 보여주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터득하고 커요. 근데 우리는 큰 저 영화관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TV가 거실에 있는데 엄마 아빠는 거기서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한테는 야, 넌 왜 책을 안 읽냐? 그 책을 왜 읽어요? 그 화면에 그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 같이 책을 읽으면서 그 아이가 책을 읽는 아이로 커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안 하면서 아이한테는 말로만 하잖아요. 제가 관찰한 동물 부모들은 몸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공감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 게 전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벌써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너무 아이고. 아쉬운데 그래도 조금 더 말씀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아까 커태인 교수님 연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사실 그 질문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가치 있는 연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뭐 평범한 사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는 이 세상에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똑같은 가치쯤 평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건 어떤 기준을 갖다 댔을 때의 차이가 나는 거지. 사실 수만 가지의 기준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과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이렇게 너무 규범적으로 자꾸 생각하려 그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최혜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데, 사실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공감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사실은 인류가요, 지난 100년 그 이전에는 공감을 교육시킨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불과 30년 전에만 해도요, 공감이 문제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한 번도 공감을 교육시킨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뭔가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공감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하고 있는 걸 없앨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 뭘 더해서 공감을 키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감이나 사회성이나 연결의 가치나 어떻게 보면 좋은 연결이 뭐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옛날에는 배웠길래 그들은 잘하고 있을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안 해서 그래요. 학교도 덜 다녔고요, 교육도 덜 받았고요, 학원도 덜 다녔고요, 직장도 덜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지금 하고 있는 걸 없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가 없어서 생겼다는 생각을 자꾸 해서 추가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감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인류 역사상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애들끼리 많이 놀게 하면 알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느껴지는 거고, 그걸 사실 공감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상대방 보면서 뭘 하라고 그걸 훈련시킬 건가요? 그거야말로 진짜 웃긴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창의성을 키우겠다고 전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다 똑같은 창의성 교육을 시키면 그게 창의성이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 아마 그 시대에는 그 창의성 교육을 안 받은 아이가 가장 창의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있는 걸 없앨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모든 것의 과잉 시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미란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듣고 싶습니다. 박미란 교수님 전공이 사실은 범죄 사회학이라고, 심리학이 아니라 범죄 사회학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개인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해주시는 말씀들이 사회와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제 최혜천 교수님이랑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인간 범죄자를 공부를 하면서 인간 폭력의 근원, 이 본능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막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동물에게도 발생하고 있는 범죄 행위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짧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영화 사례였어요. 사실 인간만이 누군가를 아이를 죽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저도 이제 동물 행동학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동물에서도 죽이거든요. 그래서 최혜천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그게 다 생존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물의 세계는 그렇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범죄로 규정을 한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생존 본능에 의해서 누군가 아이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인간 사회에서는 이걸 제도로 보완을 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범죄자만 나쁜 사람이다라고 떠밀 게 아니라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우리 사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분의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 시대 연결과 연대 공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포럼 끝까지 함께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